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고급회계 사업결합 쪽 제3장 후속 측정과 회계 처리 계속 하겠습니다. 후속 측정과 회계 처리는 이제 우리 사업결합에서 사업결합에서 이제 인식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인식과 이제 측정에 대한 기준을 합니다. 인식과 측정에 대한 기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식은 우리가 이제 개념체계에 있는 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결합하면 이제 자산과 부채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결합 거래.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제 우리가 별도 거래, 사업 거래가 아닌 별도 거래. 이건 뭐 기존 거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취득자가 있고, 취득자, 피취득자. 인수하는 회사고 이제 인수 당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결합 기준서만 보면 뭐 이 둘 간에 이제 거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 보시면 이 취득자하고 피취득자가 전혀 거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수를 해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거래하고 우리가 이제 사업 거래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존 거래는 별도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정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정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하고 이 사업 거래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식 쪽에서 하는 거고, 측정은 뭐냐? 측정은 이제 인식을 하면은 이제 자산부채 항목이 정해지는 거죠. 항목이 어떤 계정이 정해집니다. 계정. 우리가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 인식을 하면 이제 정해진 거죠. 어떤 거를 내가 이제 사업결합할 때 갖고 오는 게 정해진 거고, 측정은 말 그대로 이제 금액을 하는 거죠.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금액을 정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각 IFRS 국제회계 택 기준서 보면 각각 항목별로 이제 자산부채에 대한 기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서가 있는데, 우리 사업결합에서는 그 기준서 외에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우발부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준서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측정에 대한 예외를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측정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 최초 인식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후속 측정도 당연히 그 기존 기준서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존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기준서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후속 측정에 대한 회계처를 어딘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의를 해주는 게 사업결합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후속 측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결합 기준서에 왜 후속 측정과 회계 처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좀 명확히 이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후속 측정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결합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항목들, 주로 이제 회계 처리, 후속 측정에 대한 거 여기 다시 취득한 권리, 그 다음에 취득이 현재 인식한 우발부채, 보상자산, 조건부 대가가 있습니다. 자시 취득한 권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거래에 대해서 취득자가 이제 피취득자가 있으면, 취득자의 권리 중에서 이제 다시 취득자가 인수하면서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재측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후속 처리를 할 거고, 근데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피취득자가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우발부채 없었는데, 취득자가 인수하면서 우발부채 인수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보상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원래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자산은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원래 없던 건데, 예, 그 우발부채 같은 거를 이제 취득자가 인수하게 되면 취득자가 취득자한테 이제 그 우리 이제 보상자산을 어떻게 네가 해줄 거냐, 이 우발부채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이 취득자에 대한 기존 주주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상해 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조건부 대가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자산은 이제 피취득자, 기업이죠. 피취득 기업입니다. 기존 주주가 취득자한테 해주는 거고, 조건부 대가는 반대입니다.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 주주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자산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기업자산 부채를 할 때 우발부채가 생겼어요. 우발부채가 생겼으니까 야, 니네가 우발부채에서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쪽에서 해주는 거고, 조건부 대가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인수대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취득자가 좀 싸게 덜 주는 거예요. 인수대가를 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였네. 그러면은 인수대가를 더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대가입니다. 그래서 보상자산과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이제 변동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결합에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취득권 권리는 우리가 이제 다시 취득권 권리는 취득이 시점에 새롭게 취득 시점에 새롭게 측정합니다. 그 측정하고 취득이 시점에 이제 잔여 기간이 있어요. 잔여 기간에 따라서 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부여된 계약의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걸쳐서 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경우는 이제 제거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첫 부분은 이제 보유의 영역이고, 뒷부분은 이제 제거의 영역입니다. 다음 우발부채 보겠습니다. 우발부채는 이제 기존의 그 피취득자 기업이죠. 피인수 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거를 취득자가 인수했기 때문에 37호에 대해 인식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처음 인식했으면 뭐 적절한 금액, 하여튼 큰 금액, 중요한 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식하지 않았던 거를 인식했던 거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발부채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후에 후속 주식은 이제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상자산입니다. 보상자산은 피취득자 주주들이 이제 그 우리 취득자한테 해주는 게 보상자산,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취득자는 이제 보상자산을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의 검토를 반영하죠. 경영진을 받도록 가능하고, 회수 가능성하고 이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보상자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상자산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보상자산은 일종의 이제 계정 과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인식할 게 이제 보상, 자산, 대상, 항목이 있어요. 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고, 측정하는 게 있고, 얘로 측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상자산은 공정가치 측정 항목은 우리가 보상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은 우리도 공정가치로, 네, 공정가치 측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도 공정가치 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가치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그 확률적인 그 모델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당금, 이런 평가 손실 충당금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개념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데 이런 공정 가치 외의 거는 약간 총액 개념을 하는 겁니다. 총액으로 보상 대상 금액이 얼마고 보상 자산 대상에 대한 충당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충당금 있고 얘는 충당금이 없고 얘는 충당금 항목이 있는 거예요. 충당금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는 계속 공정을 측정하고 공정가치 외로 측정하는 공정가치 외로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자산의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회수 가능성. 우리는 충당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건부 대가 보겠습니다.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기존 피취득자의 주주들 주주들에게 이제 이전 대가를 우리가 플러스 알파 얼마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조건부 대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대가는 금액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 형식으로 갈 수가 있고 자본 성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성격을 가는 거는 이제 자본을 한번 측정하면 끝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 변동 확정이죠. 그 확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부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는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기본 개념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 조건부 대가는 계속 흔들리니까 취득일 이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가 따를 거고 그러한 변동은 측정 기간의 조정 사항이죠. 이런 것에서 소급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 기간이 1년으로 주어져 있고 그 기간에 변동하는 건 소급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는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는 다시 측정 아니면 후속 정산을 자본 내에서 해결 처리한다. 자본으로 된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 성격은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이 되지 않은 거는 이제 자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 같은 것들은 약간 변동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이라는 컨셉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자본 내에서 계정 재분만 하는 겁니다. 이 자본 내에서 해결 처리한다는 게 자본 내에서 이제 해결 처리, 후속 조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분 같은 게 발행하기 때문에 지분 관련된 거는 우리 기준서 1109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사업결합 문제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많으면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사업결합 문제는 공유해서 이제 한 40문제 하는 짜리는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많으면 세 문제. 보통, 지문, 객관식 문제,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문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 문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2019년 전 기출문제고 사업결합에 대해서 설명 중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결합이라 하면, 투입물,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게 이제 투입물, 산출물 과정이 있고 세 개 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은 꼭 산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물이 어떤 투입물이 있고 어떤 산출물이 기대된다. 그 다음에 그 산출물이 기대되는데 그 산출물은 이러이러한 가정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투입물과 이 투입물에 넣어서 어떤 프로세스 돼서 산출물이 있을 거야. 산출물이 기대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산출물까지, 결과물까지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1번이 이제 요 산출물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 2019년도에 나왔는데, 2019년도에 왜 나왔냐면, 요 당시에 이제 기업 회계 기준서가 우리 이제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를 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약정, 두 번째 질문 보면 이제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이 구성에 대한 해결 처리는 사업결합에 적용하지 않는다 나오는데, 이제 우리 사업결합의 범위를, 적용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업결합은 사업결합은 이제 취득자가 있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력이 있고,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사업자. 그래서 그 취득자, 피취득자가 있고, 사업이 있고, 지배력을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 지배력 획득할 때 우리 사업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력이라는 거는 온리원, 한쪽에서만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있는 거고, 공동약정 같은 거는 이제 지배하는 자가 무한 겁니다. 멀티예요, 멀티. 지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동일 지배하는 이미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까지 우리가 지분 구조를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결합한 상태에서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 결합만 적용하는 사업 결합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이제 맞는 거고. 4번, 일반적으로 지배를 획득한 나이라 함은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며 피치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인 거고. 5번, 취득자가 피치 대가를 이전하지 않도록 사업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5번도 이제 제가 이제 중에다 말씀드렸죠. 피치 그러니까 대가를 이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식, 그러니까 기존에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한 49% 갖고 있었는데 B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막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통보통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이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배력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설 수가 있는데 취득자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우리가 사업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18년 문제입니다. 2018년 문제는 이제 옳은 것, 사업결합 회계처에서 옳은 것 나왔고, 1번은 이제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에서 취득자 10%는 사업결합 처리한다. 이거는 서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조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거를 사업결합 처리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옳은 거 골랐으니까 그냥 틀린 거고. 두 번째, 취득일은 피취득자랑 지배를 획득한 날.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획득하는 날이고,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 자산 취득과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이른 날, 늦은 날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들은 게, 소규모 회사, 소규모 합병 같은 거는 지배력 같은 게 이 일자부터 빠른 거고, 좀 대규모 딜 같은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여러 국가들한테 이제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부채를 인수한 날보다도 늦은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거, 2번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날이 될 수도 있고 늦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피취득자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도 취득일의 부채로 인식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무가 아닌 원가, 의무가 아닌 원가는 이 말 자체가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어.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인식 조건이 기본적으로 개념 체계에 자산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산 부채를 정의해야 돼요. 자산 부채 정의 충족하는데 부채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식한다는 생각이 틀렸고, 네 번째 본 취득법에 따른 인식 조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자 피취자 사이에서 별도 결과로 교환 항목의 인식입니다. 이것도 좀 말이 좀 길게 되는데, 우리가 인식 요건을 되려면 첫 번째 이게 1번 조건, 자산부채 의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사업결합 걸어야 돼요. 사업결합 거래해야 되는데, 이제 별도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고, 그리고 5번이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6년 문제인데, 옳은 것. 이번에도 이제 옳은 것 나왔습니다. 네, 취득자는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 우리가 이제, 측정의 예외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결합은 공정가치. IFRS 기준서 자체가 우리 원칙이 공정가치입니다. 원칙이 공정가치인 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측정 예외. 측정 예외가 있었죠. 우발 부채라든지 보상대가, 보상대산, 이런 것들, 이제, 보상자산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측정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 당연히 공정가치 측정에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공정가치 측정 예외도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자가 사업결합 통해 취득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만 집합적 노동조건과 같이 식별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는 영업권에 포함된다. 이게 정의를 설명해 준 거예요. 영업권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식별 가능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인식하고 영업권과 분리해서 인식하고 식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영업권에 포함해서 인식합니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고. 세 번째 집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여기까지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기타 포괄 손익이 인식한다. 요거는 단기 손익 혹은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거죠. 그 지분에 대한 성격 기준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사업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 관련 원가는 원가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요런 말들. 지분증권의 발행 원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상품 그쪽 기준서를 보시면, 지분증권의 발행 원가는 기본적으로 발행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비용인데, 이런 중개수수료, 일반 관련 원가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인데, 지분증권 발행 원가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틀린 겁니다. 네, 5번째 항목은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은 적정한 내용에 걸쳐 삼각하며, 이거는 바로 틀렸죠. 이거는 다 기본이에요. 영업권은 우리가 손상검사만 합니다. 손상검사. 이거는 기준서 우리 36호 따로 기준서 자산손상이라는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손상 평가는 우리 기준서 자산손상조에서 따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루어진 항목입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는 전반적인 범위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문제에서 다른 기준서, 그러니까 1103호하고, 다른 기준서 손상 쪽하고 합쳐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이제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것으로 이제 자산 결합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